국민의힘 이준호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 가장 큰 뉴스 하게 되면은 일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의 점심 먹읍시다 초청을 갖다가 걷어차버린 네. 것과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이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씩 좀 보는데 장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장 대표가 이재명의 이 오찬 초청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뭐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발끈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힘에 대해서 얼마나 예의를 갖췄는지, 국민의힘의 대표가 단식을 8일 동안 하고 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인간들이 무슨 예의를 타령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장 대표가 오늘 오찬 왜 거절하게 된 건가요? 참 예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코미디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오찬 연락을 언제 했죠? 이거 뭐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예. 하루 전. 예, 그 하루 전날 전에 아침에 그것도 한 11시 오전 11시경이었다 그럽니다. 예. 그때 전화로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전화해가지고 내일 대통령이랑 오찬합시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당 대표 정도 되면요 일주일치가 아니라 한 달치 일정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2, 3개월치 더 뒤에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유세일지까지도 있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각종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언제 어디서 한 데까지 일정이 빡빡하게 있는데 하루 종일 연락해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례하죠. 그것 자체가 무례하군요. 그렇죠. 그게 예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의가 없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참 이거 좀 황당한 게 그 이제 오찬하게 되면 웃으면서 악수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정말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오찬하자고 해놓고 그날 저녁에 밤 11시경에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기가 막힌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예. 법이 그죠. 이제 사심제법, 재판소원법이라 그러는데 사심제법 그리고 대법원 증언법을 민주당 주도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우리 이거 찬성할 수 없다라면서 아예 예. 보이콧을 하고 회의장을 나와버립니다. 나왔는데 그때 민주당 자기들끼리 밀어붙여가지고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게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찬하자 그리고 저녁에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저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노린 게 뭐였겠느냐? 아마도 내가 이렇게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적어도 아침에 내가 오찬 먹자 했기 때문에 거절 못하고 오찬 먹으러 순순히 나오겠지? 그러면 그 카메라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국민들은 저 법안 통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동의한다라고 생각하겠지라는 것을 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하죠. 그런 노림수를 다 알고 그렇죠. 거절을 딱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 노림수 아니까 밤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법안 통과시켰는데 네네. 내일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들러리 서는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이제 걱정을 해주고 의견을 준 겁니다. 예. 그게 오늘 아침에 최고위 열리자마자 바로 안건으로 올라왔었고요. 당 대표께서 최고위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 좋다 심사숙고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렸죠. 나는 들러리 서러 안 간다. 너네가 짜러온 덫에 말려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오찬을 당당하게 거부한 그런 내용이 된 겁니다. 예, 정말 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원래 이재명한테 예의를 기대를 하진 않지만은 그렇죠. 참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자기도 당 대표 다 해보고 지금 대통령직에 지금 겨우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 대표님 머리가 이재명 대통령 머리 위에 있습니다. 예. 아이고. 꼭대기에 있죠. 예, 아주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밤에 갑자기 법사위 열어가지고 네. 좀 허락하고 네. 위험한 이 압법들을 다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의도적이었다.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과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정청래의 지령을 받고 뭐 내일 뭐 이재명 장동혁 정청래가 밥을 먹는다고 에라이 하면서 그냥 팔을 엎자. 팔을 엎자 해가지고 일부러 지금 법안을 강행시킨 거다. 뭐 그런 얘기. 근데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한다거나 뭔가 중요한 외교적 행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초치는 메시지를 많이 냈습니다. 갑자기 뭐 내란 재판부를 입법한다든가 또는 이제 사법 개혁이라면서 검찰 개혁법을 같이 낸다든가 뭐 갑자기 이제 합당을 논의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전부 다 그 메시지 내는 타이밍마다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자기 성과를 낸다든가 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이제 좋은 글을 만들어 보려 한다든가 이럴 때마다 그 뉴스를 자기가 뺏어오는 그런 초치는 행보를 많이 보여왔단 말이에요. 합당 얘기 꺼내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합당 이번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저희 생각지도 않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합당 얘기 꺼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걸 때 보면은 뭔가 정청래 당 대표의 일관된 쭉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제 국정 운영이라든가 또는 이제 성과 되는 것마다 그거를 시기질투해서 내가 그 뉴스를 덮어버리겠다 아니면 그거를 뉴스를 내가 반쯤 눌러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된 행보를 보여왔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3명이서 오찬하는 모습을 본인은 싫은 거야.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주빈이야 뭐 어떻게 보면 장동혁하고 이재명 그렇죠. 예, 예. 영수가 되고 본인은 거기서 뭐가 되냐면은 사과를 지금 몇 번 했죠? 2번 했습니다. 아, 그렇죠. 박수현 대변인 통해서 사과를 한 번 했고 그다음 본인이 직접 어제 사과를 한 번 했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만약 5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는 면접에서 사과를 또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아니면 이재명이 시킬걸요. 그럼요. 반명이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아니요. 반명이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 사과를 하기 싫은 거야. 정청래 당대표 내가 지금 이제 세력들 진지를 구축해 가지고 내가 이제 당 대표 차기 당 대표 먹으려 그러는데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명청 갈등을 좀 숨을 죽이기 위해서 억지로 사과를 했는데 그렇죠. 내가 또 세 번째 사과를 또 해야 된다고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그런 그림을 만들지 말자 하면서 팔을 확 엎어버리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어허. 그게 바로 국민의힘에서 절대 받지 않는, 절대 반대하는 그 국민의힘만 법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렇죠. 법원 행정처며 법원 행정처에서도 전부 다 반대합니다. 공식 입장을 냈고 예. 대법원장도 공식 입장을 냈고 대법원장 같은 경우 정말 국회 입법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내는 분입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근데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어요. 예. 법원 행정처도 마찬가지고요. 국민 다수가 이 지금 입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정권이라는 것이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경제 잘 돌아야 하고 민생 돌보라고 만든 거지 대통령이라는 것이 지 사법 리스크 없애라고 만든 거냐?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러려고 대통령 한 거야? 라고 예. 국민들이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반대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강행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순순히 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도해 가지고 정청래 당대표가 짱구란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머리를 굴려가지고 판을 확 엎어버리는 예. 자기는 사과를 안 해도 되고 사과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지고 있는 그립감을 한번 반전시킬 수 있고 이제 그런 계산 속에서 판을 엎어버리는 어제 일방 입법 강행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런 간계를 쓰는 거를 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은 뭐 그냥 뭐 정치권이 앉아 있는 분 절대 아니거든요. 달라졌어요. 이제 싸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적이 간계로 오면은 맞받아치는 되치기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바로 걷어차고 지금 밥이 넘어가 이재명 밥 먹을 때 아니야 하고서 저게 혼자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아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당연히 했겠지만 제가 보기엔 거기에 그림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요? 김어준. 김어준. 김어준 씨가 아마 여기다 상당한 조언을 했지 않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김어준 씨도 있는 거고요. 밥이 넘어가니?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고 싶나? 이제 이거지. 밥이 목으로 넘어가나?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당이 두 개 있다고 보면 돼요. 예. 이재명 당, 김어준 당. 정청래 당이 아니라 김어준 당. 김어준 당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지금도 보세요. 그 김어준 씨가 뭐라 합니까? 전준철 특검에 대해서는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청래 당 대표가 죄송합니다.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근데도 김어준 혼자 자기들 지지세를 끌고 다니면서 이건 해도 되는 거라고 계속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정청래 당이 아니라 이거 김어준 당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 지금 민주당이 김어준 당인지 정청래 당인지 아니면 진짜 이재명 당인지 그 얘기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요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4심제 그러니까 헌법 소원제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조 대법원장이 우려하고 있는 점 어떤 점들입니까? 40년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대부분 30년을 이러면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자꾸 독일을 예를 듭니다. 독일에 40년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해도 된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독일하고 우리가 달라요.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최고 법원이 대법원이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독일 헌법은요 최고 법원이 우리나라의 대법원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연방 법원이거든요. 근데 최고 법원이 이제 연방 헌재 재판소라고 있어요. 어허. 연방 헌법 재판소라고 있습니다. 그게 독일은 최고 법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거기 위에는 대법원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독일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심제를 하는 게 법 체계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헌법에 최고 법원이 대법원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심제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개헌을 거죠. 해야지만 가능한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건데 이거 위헌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법률적인 부분인 거고 또 예. 하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뭐냐. 사심제를 하게 되면요. 모든 국민들을 보세요. 1심, 2심, 3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예. 그 사람들은 4심에 안 가겠습니까? 내가 1심, 2심, 3심 돈 유죄 있으면 받았으니까.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4심을 갈 거란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갈 거예요. 없어도 가요. 빌려서라도 어떻게든지 할 그거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통계를 보면요. 독일 아까 4심제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네. 독일에서 4심제에서 뒤집어진 게 확률 얼마인지 아세요? 0.0 몇 %예요. 어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심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게 유럽에서 독일에서 실제 선례 실증이에요. 실증.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심제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억울함을 더 풀어주는 마지막 단계 하나 더 만들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법관들이 1, 2, 3, 3명이 되는 엘리트 법관들이 그렇게 유죄라고 판단했으면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다는 게 법체계의 정설입니다. 전 세계가 다 그걸 따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사심을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국민들이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됩니다. 아니 일단 지금 변호사를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변호사만 사실상 변호사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솔직히 양심 있는 변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해요. 사심자 하게 되면 사실 변호사들은 좋다. 왜냐하면 자기 사건 의뢰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겠죠. 수임료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건 좋은데 국민들 보기에는 엄청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해가지고 똑같이 유죄 판결 나왔으면 네 번째 가도 이거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근데 그 제도를 만들면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하고 돈 없는 사람 빌려서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사건 종결 시기만 지연되고 실효성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뭐 권력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확 늘린 다음에 어떤 재판의 기간을 늘린 다음에 권력이 만약에 체인지 된다면 그치. 레진 체인지가 된다면은 그때 완전 유리하게 판결을 그렇죠. 힘을 이용해서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그리고 생길 수 있죠. 선출직 같은 경우 임기 다 채우는 거지. 선출직 임기를 다 임기 다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윤미향 그러네요. 의원이 그랬잖아요. 3심제 내에서도 4년 임기 다 채우고 5년째 재판 결과 나오므로 임기 채웠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뭐 633 원칙을 지켜라 그래서 1년 안에 끝내겠는데 지키질 않잖아요. 그렇죠.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권 때도 이제 그런 이제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원들이 자기 이제 그 여당 관련된 재판이 있을 경우 예. 정권 눈치를 보고 제 속도를 안 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임기를 다 채운다든가 급여를 세비로 이제 급여를 받아간 거죠. 급여를 받아간다든가 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제 속도를 낼 수 있게 엄격하게 고치는 거. 이거를 잘하면 돼요. 이걸 잘하면 사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법원에서 굉장히 이제 재판 속도를 고의로 늦추는 게 여당 의원들한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게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는 억울한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심제를 만들어서 억울한 국민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효성이 없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제때 속도를 내 가지고 제때 법안을 재판을 종결제 가지고 빨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 권익을 보호해 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조희도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재판 소원 제도가 되면은 국민들이 재판 국민들만 피해보고. 국민들만 피해본 거죠. 그러니까 재판 종결 시기가 늦어지니까는 예. 더 돈도 많이 들고 피해보고 권한도 제대로 챙기도 못하고 이제 이런 피해보는 직접적인 피해가 보는 상황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 입이 무거우신 분인데 예. 직접 나서가지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법이 이런 헌법 소원만이 아니라요. 지금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막 이런 법들에다가 그 부동산 감독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죠. 그 영장을 갖다가 영장도 없이
내 계좌를 막 맞아요, 국민의 맞아요. 계좌를 막 들여다본다는 그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 부동산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그치, 부동산 감독원 약간 금융감독원 이걸 좀 모방해서 만든 것 예, 같더라고요. 만드는데 이게 초헌법적 국민 사찰 기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부동산 이제 감독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 없이 이 사람이 대출 내역이라든가 예. 담보 내역이라든가 또는 계좌 이체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부동산 감독원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전체적인 국가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북한 사회도 아니고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든 그걸 저축을 하든 그리고 누구에게 주든 부모에게 용돈 줄 수도 있고 생활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무슨 거다를 들여다보고 그걸 상시적으로 감독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은 이렇게 국민들의 사찰하는 기구로 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 대법관 증언 저것도 문제가 되는 게 대법관이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는 저 입법이거든요. 저렇게 보면 12명 정도 늘리는 것처럼 보여요. 예. 12명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건가라고 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잘 아시겠지만 이미 임기가 거의 다 돼간 대법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4년 남았죠. 4년 내내 본인이 직접 임명한 대법관 수는 총 22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6명 중에 22명을 임명하면 이거는 이재명 대법원 이재명 표의 대법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법관 임기 깁니다. 7년씩 막 하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다 그러니까 감당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사적인 대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본인 관련된 재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을 경우에 본인을 임명해 준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에 대해 사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22명의 대법관들이 그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거 냉정히 못 봅니다. 예. 자기한테 임명을 해준 그 사람의 인사권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무려 몇 명? 22명이나 지금 앉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양심이 있다면은 저 대법관 수를 갖다가 26명을 늘리는데 내가 그 중에서 뭐 몇 명을 임명하고 그 다음 정권에서 정부에서도 몇 명 임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늘려간다면은 뭐 좀 가능할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 한 개 정권에서 대법관 한 번에 20몇 명을 갖다 22명을 갖다 임명한다. 이거는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사법부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법 왜곡죄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 왜곡죄도 이것도 이제 판사하고 검사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제 할 때 법 적용을 이제 왜곡해서 의도적으로 잘못했다거나 예. 또는 이제 판사가 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형량을 세게 했다거나 예. 또 법 적용을 왜곡해서 무죄를 내렸다거나 이제 이랬을 경우에 사법 처리한다. 이게 굉장히 셉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할 수 있는 아주 센 법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한다. 그렇죠. 그 고의란 걸 누가 판단하냐?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판단을 누가 하느냐? 저게 지금 권력기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거나 대통령이 저걸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위원회를 만드는데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할 때라든가 국무회의 할 때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부 이제 예하 이제 부처가 쫙 일괄적으로 거기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쭈쭈 나간 거 많이 보셨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법 왜곡 저걸 만들게 되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이제 기사를 보고 요즘에 이런 법을 적용해가지고 이게 무죄가 나왔다는데 이게 국민들이 과연 납득이 가능할까요? 라고 한마디 하면요. 그 위원회에서 법 왜곡죄 적용시켜가지고 그 판사 기소를 할 겁니다. 아마. 자, 그런 식으로 되면은요, 모든 판사와 검사가 정치 관련된 것, 특히 여당 관련 거에 대해서는요, 엄청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야, 이거 괜히 양심적으로 정의롭게 법률을 했다가 내가 찍혀서 기소가 돼버리면 10년 동안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최대 10년 동안 그리고 변호사 그러니까 저기 나오고 나서 저게 유죄되면요 나오고 나서 변호사 자격증도 몇 년이니까 정지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엄청난 불안감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당이라든가 여당 인사 또는 뭐 대통령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무조건 봐주기 재판과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아주 악법인 거죠. 아니 법원이 참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쯤에 그 판사들은 다 개별적으로 자기들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모든 수사를 하든 재판을 하든
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외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면 정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판결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특검은 분명히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어요. 구형했죠. 네. 내란에 뭐 그 가담을 했다. 중요 임무 종사자다. 뭐 그러면서 15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 똑같이 15년 15년인데. 구형했거든요. 예. 근데 징역이 23년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한덕수 전 총리의 23년 선고가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을 보면은 네. 예단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드러냈어요. 보니 나는 결론이 뭐다 유죄다라는 것을 많이 드러내서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공소장도 자기가 바꿔줬잖아요. 자기가 바꿔줘요. 자기가 바꾸고 그 바꾼 공소장대로 본인이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예. 선고 유죄를 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가 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판사가 굳이 나서 가지고 죄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검사가 판단하지 않은 거를 재판부가 끼어들어 가지고 야 이걸로 바꿔봐 이걸로 내가 보기 유죄인데라고 해서 유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구형이 15년이면 상식적으로요. 그 언저리거나 그보다 낫거나 이런 게 맞죠. 근데 무려 8년이나 더 더해서 23년을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부 이전 선고가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감정적이고 얼마나 정치 보복적 성격이 강한 판결이 있는 거를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재명 그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죄가 만약 되면은 이진관 판사. 이진관이 법을 갖다가 왜곡해갖고 판결한 걸 해서 그걸로 징역 10년을 가던가 아니면 특검이 특검이 이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판결한 거야 이렇게 해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가든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적용이 되려면 저 법이 통과되고 나서 정권이 바뀌면 그러면 되겠죠. 정권이 바뀌어야 돼. 근데 저 법이 통과되고 정권이 안 바뀌면 그렇게 예.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 자기 편한테 적용 안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엉터리고 굉장히 예. 보복적인 성격이 강한 판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었고 어쨌든 오늘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이 1심 선고죠. 이것도 보면은 저는 구형도 좀 많았었지만 이 선고도 7년이라는 게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15년의 한 절반 정도로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예.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실행이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뭐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게 7년이나 형을 살 만큼의 중죄인가? 이게 정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19일에 있을 네.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법원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뭔가 빌드업해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좀 그런 느낌이 나죠. 예, 냄새가 그래서 납니다. 예. 예,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저희 펜앤마이크에서는 하여튼간 윤석열 대통령의 설 연휴 직후에 이제 나오게 될 그 재판을 여러분께 중계 방송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던 민주당 내부의 얘기들, 민주당은 과연 김어준의 정당이냐, 정청래의 정당이냐, 아니면 이재명의 정당이냐. 네. 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요즘 그 합당 무산된 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별로 이렇게 막 찢어져 갖고 서로 네. 싸우고 있고요. 네네. 거기다가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유튜버들이죠.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든가 겸손은 힘들다라든가 뭐 매불쇼라든가 뭐 그런 열린 공간 TV라든가 서로 막 헐뜯고 막 싸우느라고 참 뉴스 해야 토마토도 좀 뭐 예, 있고요. 그러죠. 자, 근데 지금 이 양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이 이제 쪼개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김어준 당에 있고 이재명 당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지방선거 이기냐 지냐에 별 관심 없어요. 지금 이쪽에서는. 이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당대회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그 공천권을 가진 그렇죠. 당대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이제 당 대표가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제 영향력이 있다는 인플루언서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들 자기 방송에 나오게 해서 인사시켜. 왜 김원준 씨가 그때 왜 여성 의원들 4명인가 불러가지고 차려 다 절시키고 있잖아요. 차려 큰절해가지고 뭐 이렇게 큰절하게 이제 구령 맞춰서 했는데 그때 김원준 씨가 뭐 혼자 낄낄 웃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걸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면요, 그 유튜브에 출연하려고 줄을 어마무시하게 씁니다. 예. 그리고 그 유튜브에 후원도 많이 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후원을 하겠죠. 자기가 직접 하면 티가 나니까 다른 사람 동원해가지고 자기 지지세를 동원해가지고 강선우식으로 강선우 의원식으로 해가지고 지인들 동원해가지고 알바 동원해가지고 무슨 PC 가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은요. 저 나오네요. 이제 저 장면인데 예. 저 장면을 향수를 못 잊는 거야. 저 장면의 향수를 못 잊고 이번에 또 한 번 더 하고 싶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쪽 당 대표가 아니면 저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방송에 나오고 안 나오고 공천 주고 안 주고가 연결돼야 되잖아. 자기 방송에 나왔는데 공천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방송에 나온 게 신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방송과 당 대표가 서로 짝짝꿍이 돼야지만 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속된 말로 다음 이제 전당대회를 빌미로 총선에 있는 사업 비즈니스죠. 총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유튜버들이 큰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본 거죠. 비즈니스 시각으로. 그러니까 공천 내 공천을 위해서 일단 유튜버들끼리 좀 서로 좀 대리전. 유튜버들은 그렇죠. 돈 벌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죠. 대리전하고 있는 건데 참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더니 당원의 그 민주주의 그 주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유튜버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러니까요. 그 정청래 당대표 그랬잖아요. 당원 주권 정당을 했는데 1인 1표제는 이제 한자 이제 했지만은 실제로 목적은 이제 전당대회 때 자기들 유리하게 만든 거고 그러면서 정작 당원 주권이라고 하면서 합당할 때는 당원 다 안 물어보고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예. 그리고 비밀 문건 나오고 합당 다 정해져 있는 비밀 문건 나오면서 본인이 이제 큰 이제 역풍을 맞으니까 사과하긴 했지만 사실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 관심 없습니다. 당권을 내가 가지냐 안 가지냐 그게 관심 있는 거지. 뭐 김어준 당이 되든 정청래 당이 되든 일단 내가 당대표가 내가 가지는 거 그죠. 예, 그거에밖에 관심 없어요. 야, 네. 참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여당이 유튜버 한 명한테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건지 이게 참 걱정이 그런 상황인 거고. 난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뭐 좀 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김병기 의원 지금 소환 안 하고 있잖아요. 있죠. 예, 예. 그 전 이게 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 소환 안 하는 게 정청래 당 대표라든가 당 지도부와 뭔가 관계가 있어가지고 안 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김병기 오히려 이재명 쪽 아닌가요? 김병기 원래 이재명이죠. 그때 당시에 공관위 간사할 때 이재명 당시 당 대표가 그렇죠.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천은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 상대 사람, 뭐 개파 같은 거 안 따집니다. 필요하면 공천을 줄 때 필요하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좀 뭐 찔러주기도 하고 부탁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전부 다 이제 문어발처럼 다 영역을 다 넘나들 수 있는 거거든요. 공천 비즈니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타고 올라간 거 그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당 지도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잔재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섣부르게 김병기 의원을 손대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구심도 듭니다. 충남님이 화나셨네요. 니김이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냐 그러시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여튼 그 공천들 자기한테 권력과 돈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같은 당 사람들 많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싸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결집이 좀 가속화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뭐 명분은 그래요. 이재명의 공소는 잘못됐다. 공소는 취소돼야 된다. 그 어떻게 보면은 기소를 시킨 게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거 조작 기소다. 그래서 그걸 국정조사해야 된다.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나서 뭐 70명 모였다고 그러더니만 이제 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8, 7명 한 9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절반보다 많죠. 전체 당원들 그렇게 수, 됐죠, 이제. 원내 의원들 수보다 많은데 저거는 명분상 이재명 이제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이제 이 명분인 거고요. 예. 실제로는 저건 이제 반청 모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반정청래 모임이다. 지금 이 현재 상태로 하면 1인 1표제 때문에 정말 정청래 당 대표가 대표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뒤에 받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 좀 더 일찍 반청 세력을 규합시켜 가지고 좀 더 일찍 띄워야 된다. 좀 더 활동을 좀 더 일찍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거를 우리가 야금야금 이제 세력을 확대해 가지고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뜻대로 전당대를 열어 가지고 당대표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동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 지금 모임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모임 뒤에는요.
반드시 저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봐요. 아하. 저 모임이 원내에서 출범하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하죠? 옛날에 당 대표 시절에 같은 진영 내에서 개파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SNS 쓴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저게 뭐예요 지금? 개파잖아요. 좀 저 개파를 왜 만들어야 그 돼? 얘기는 어. 네 개파 하나밖에 그렇지, 안 된다. 그렇지 그 말이지. 예. 개파는 네 개파 하나밖에 없는 다른 거야. 개파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지. 그런 다른 뜻이죠. 개파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예.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예. 저기 본인은 이제 국정 운영하는데 어쨌든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나와 있다 보니까는 진짜 이거 정치한 거 보면 불안하거든.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전준철 이제 특검도 했었지만, 서문석이라고 그 이제 법률특보도 자기 옆에 뒀지 않습니까? 예. 서문석이 누구냐면은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불리한 진술을 할 때 변호인이에요. 그 변호인도 정청래 당대표의 법률 특보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달 말이었었어요. 이재명이 약점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전준철도 이화영 변호인이었죠. 네. 그다음에 서문석 법률특보도 이화영이 변호인이었죠. 여기다가 이진년이라고 있습니다. 더민주 이제 연구소라고 예. 거기에 부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민주 혁신의 싱크탱크죠. 더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당의 싱크탱크인데 거기에 부원장을 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옛날에 이제 대선 캠프가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쪼개졌을 예. 때 그때 이낙연 캠프에 있으면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오호. 그러니까 완전 반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더민주연구원의 싱크탱크의 부원장으로 앉혔으니까는 앉혔다. 이야. 전체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인사를 보니까 전부 다 반청이거든. 예, 예. 확실한 반청이거든. 그러니까 이대로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게 거기에 대항하려고 만든 거예요. 당 지도부가 그렇게 인사를 이용해가지고 반청 세력을 만드니까 좋다고 원내에서 우리끼리 반명 세력을 만드니까 우리는 반청 세력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 뒤에는 대통령실에서 청와대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하여간 그 불구경은 남의 집에서 불나는 거 그걸 네. 보는 게 제일 재밌긴 한데 이게 민주당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당이고 지금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집권 여당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는 입맛이 좀 씁쓸하다. 저는 이 정청래 당 대표가 난 수틀리잖아요. 예. 그러면 재판 재개를 할 수도 있어요. 정청래 당 재판제를 대표. 어떻게 해요? 그 사법부 영역인데. 사법부 영역인데 압박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사법부 영역을 하지만 지금 사법부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판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우리 그걸 뭐라고 비판합니까? 민주당의 압박 때문에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그걸 역으로 유감하면요. 정청래 당대표가 재판은 재개돼야 된다 선언해버리면 그 재개될 수 세계대면 있다. 분위기 만들 수 있죠. 어허. 집권 여당에서도 재판 재개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재개 이슈 나면 우리는 당연히 받을 거 아니에요. 야 이러면은 정청래를 응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정청래 당. 그러니까 그런 상황 오면 응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어허. 내가 당 대표가 안 될 바에는 확 뒤집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끌어내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저는. 그럼 일단은 뭐 이재명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 모임이라는 거를 응원을 해가지고 네. 정청래를 이렇게 구석 코너에다 몬 다음에 코너에 몰린 정청래가 에잇 하면서 판을 하면서 그렇죠. 재판 재개하자 뭐 그렇죠.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나갈 수도 만들어서 있죠. 네. 이런 걸 좀 잘 짜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의 능력은 전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니어서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은요 이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너희들의 꼼수에 절대 우리가 당하지 않아. 그래서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지금 가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 권력은 반드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금원을 갖다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재명의 이 절대 권력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들 계속해서 저희가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잘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펜앤마이크 이것이 뉴스다 계속 주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